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시장 바닥의 소란스러움은 제게 언제나 활기찬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70평생을 거의 이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흥정하는 소리, 물건을 나르는 억센 목소리,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짭짤하고 고소한 음식 냄새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아들 재호 녀석에게 먹일 음식을 고를 때면 제 발걸음은 시장 안에서도 가장 힘이 넘쳤어요. 오늘도 제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온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우리 재호는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잡고 와서 사 먹던 이 시장 통닭을 제일로 쳤거든요. 닭집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네. 말 안 해도 알지.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다가 기름 깨끗하게 갈고 바로 튀겨드릴게. 그래야지 우리 귀한 아들 먹일 건데 아무거나 먹일 수 있나. 튀김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바삭하게 튀겨줘요. 제 까다로운 주문에도 사장님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닭이 맛있게 튀겨지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게 살아왔으니까요. 노릇하게 튀겨진 통닭 2마리가 기름을 탁탁 털며 찜통 위에 올라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자 이걸 보고 행복해할 아들 얼굴이 눈앞에 서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제 재호랑 통화했는데 요새 목소리에 영 힘이 없어서 애미 속이 좀 타. 이거 먹고 힘 좀 냈으면 좋겠네. 아들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형님. 그래도 재호가 얼마나 든든해. 대기업 다니지 장가도 잘 갔지. 남 부러울 거 하나 없어. 사장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장가를 잘 갔다. 남들 보기엔 그랬죠. 번듯한 직장에 예쁘장한 아내까지.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골마 터져가고 있는지는 애미인 제 눈에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따끈한 통닭 봉투를 품에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 정민아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김장 때였어요. 제가 밤새 정성껏 담근 김치를 커다란 통에 싸들고 아들 집에 갔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 집에 반찬을 가지러 들렀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진 멀쩡한 김치 포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미나는 어쩜 그리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하던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김치가 맛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냉장고가 최신형이라 김치 냄새처럼 독한 냄새가 배면 안 된대요. 아시잖아요. 이런 집에 격 떨어지는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격이 떨어진다.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먹던 김치가 그 아이에게는 격 떨어지는 냄새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다 준 과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백화점에서 사온 수입 과일만 아들 앞에 내놓았죠. 재호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미나가 원래 좀 깔끔 떨어서 그래, 엄마. 라며 아내를 감싸줄 때면 저는 더 속이 상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저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뿐이었죠. 어느새 버스는 재호가 사는 번쩍이는 새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 살면 뭐하나 저 안에서 아들 녀석은 하루하루 시들어만 가고 있는데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들이 사는 동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면이 있는 김 반장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김 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고 막 아들 동 현관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경비실 안에 있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반장은 다급하게 인터폰을 끊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올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하고 다급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김 반장.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사람 가는 길을 막고 그래요? 아까는 인사까지 잘 해놓고. 그게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방금 12층에서 인터폰 신고가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니 절대 지금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라니. 멀쩡한 새 아파트에서 기름 냄새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사람 출입까지 막는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아파트에서 웬 기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배달 음식이라도 쏟았나 보지. 환기시키면 그만일 걸 가지고. 나 바빠요. 이거 통 닦다 싶겠네. 비켜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김 반장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팔을 와락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 느낌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평범한 냄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숨을 못 쉴 지경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예. 제가 나중에 아드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김 반장의 필사적인 모습에 저도 순간 덜컥 겁이 났지만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어요. 만약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거나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왜 막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냔 말이야. 우리 아들 아프기라도 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마침 지나가던 옆집 여자가 저와 김 반장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짜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제 완강한 태도에 김 반장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제 팔을 붙잡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와 김 반장은 동시에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아들 재호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시커먼 연기가 마치 지옥의 악귀처럼 꿀렁거리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심장은 뛰기를 멈췄습니다. 저 안에, 저 불길과 연기 속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자동차 경보음, 유리가 깨져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제 귓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어떻게든 해야 해. 하지만 제 다리는 시멘트처럼 바닥에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아들의 인생이 통째로 타들어가고 있는 저 끔찍한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제 시선이 아파트 단지 건너편 도로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경악하며 불이 난 아파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제가 지난 몇 년간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정민아였습니다. 미나는 남편과 자신의 보금자리가 잿더미가 되어가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와 경악에 질려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그 아이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제 망막에는 낙인처럼 찍혀버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안도도 아닌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다는 창조주의 만족감 같은 소름 끼치도록 잔혹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의 기운 없던 목소리, 엘리베이터의 지독한 기름 냄새, 김 반장의 필사적인 만류,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미소. 미나 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통닭 봉투가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역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뜨거웠던 온기를 잃은 통닭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뒹구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눈앞에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끝없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고소한 통닭 냄새가 아닌 온 세상을 하얗게 표백해버린 듯한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겨우 들어올리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얼룩 하나 없는 새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꿈인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나? 흐릿한 정신을 붙잡고 상반신을 일으키려는데 팔뚝에 꽂힌 주사 바늘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욱신거리는 통증을 보내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 속에서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 통닭의 고소한 온기, 버스의 나른한 진동, 그리고 지옥의 아가리처럼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와 모든 것을 삼킬 듯 타오르던 붉은 불길. 마지막으로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버린 그 잔혹한 미소. 악마처럼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거의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호야. 우리 재호. 제 비명에 놀라 복도에서 달려온 젊은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괜찮으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좀 바로 불러올게요.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는데 재호가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이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끔찍한 상상만이 가득했어요. 내 평생의 보물, 내 삶의 이유. 그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이름도 없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김 반장이었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애써 참고 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반장, 우리 아들 좀 찾아줘요. 재호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줘요, 제발. 김 반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흥분하시면 혈압이 올라 위험합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연기를 좀 마셔서 다른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무사하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재호가 정말로 살아있다고요? 네. 옥상으로 침착하게 대피해서 소방대원들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쇼크로 쓰러지신 겁니다. 이곳으로 모신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힘이 탁 풀리면서 다시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옥죄던 무서움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니.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숨 쉬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잿더미가 되어버린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안정제 주사를 한 대 더 놓아주며 푹 쉬라고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서 빨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노를 번갈아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야 재호가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은 연기 때문에 군데군데 검댕이 묻어 있고 입고 있는 옷도 소방관들이 빌려준 허름한 활동복이었지만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또다시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재호의 목소리는 화마가 핥히고 간 듯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온몸을 더듬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살폈어요. 너야말로 괜찮은 거야? 이 녀석아, 애미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집이 왜 그 모양이 된 거냐고. 미나 그 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고. 제 물음에 재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늘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랑 좀 심하게 다퉜어. 돈 문제로. 돈 문제? 그깟 돈 문제로 다퉜다고 집에 불을 질러.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리고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휴대폰이 거실에 있었어. 미나가 불을 붙이고 나가는 순간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도저히 잡으러 갈 수가 없었어. 방문 막고 있다가 창문 깨고 베란다 통해서 옥상으로 겨우 피했다가 구조된 거야. 아들은 겨우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악마 같은 얼굴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어요. 재호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똑똑히 봤어. 불이 났을 때 미나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런데 그 애가 웃고 있었어. 자기 집이, 자기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집이 불타는 걸 보면서 그 애는 웃고 있었다고. 제 말에 재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뭘 잘못 봤겠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걸 거야. 미나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잘 몰라서 그래. 미나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걸 거야. 나한테 겁주려고 그런 거지, 진짜 나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홧김에? 홧김에 사람을 집에 가둬놓고 불을 지른다는 게 말이 돼? 너 그거 죽을 뻔한 거야, 이 녀석아. 홧김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 아니야, 엄마. 미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럴 애가 못 돼.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지. 지금쯤 어디선가 후회하면서 펑펑 울고 있을지도 몰라.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 순에 빠진 아들 녀석은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까지도 제 아내를 감싸고 돌고 있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저건 어리석음을 넘어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그 모진 말들과 행동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의 저 완고한 믿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목구멍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형사와 젊은 형사, 두 사람이었어요. 중년의 형사는 제게 이것저것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저는 제가 겪어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기름 냄새 때문에 저를 막아섰던 일, 아들 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일,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 정민아의 모습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젊은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받아 적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머님,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헛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 불타는데 웃고 있었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평소에 며느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까? 중년 형사가 점잖지만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헛것이라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게 헛것이란 말이에요? 고부 갈등 때문에 내가 며느리를 모함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그 애는 분명히 웃고 있었어.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진술은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민아 씨의 행방을 빨리 파악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충격받은 늙은이가 며느리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요. 이 거대한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진실을 외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재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아들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작은 빌라에 도착하자 아들은 낯선 손님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주는데 재호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집도 옷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전부 다 타버렸어. 당장 쓸 돈도 하나 없는데. 걱정 마라. 이 애미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급한 대로 내 돈이라도 먼저 쓰고 차차 수습하면 되지. 몸 성한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운 거야. 저는 애써 아들을 위로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속이 놀랐을 아들을 위해 따뜻한 누룽지라도 끓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가만히 앉아 누룽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조용히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나랑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어. 적금 깨서 비상금으로 넣어둔 통장이 있는데 그걸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어.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들은 제 컴퓨터를 빌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몇 번이나 틀리던 아들은 겨우 로그인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보고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재호는 아무 말 없이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아들의 예금 계좌 내역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금 가능 잔액 7,350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가 여기에 1억 원 넘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분명히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 내 전 재산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아들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집에 불이 나기 바로 전날 오후. 아들의 계좌에서 총 4번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억 2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지점명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큰 은행의 강남 VIP 센터. 며느리 정민아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돈을 찾아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정민아였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유사시에 쓰라며 맡겨두었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재호는 모니터를 보며 허하고 바람 빠진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들리는지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홧김에 그런 거라고, 후회하며 울고 있을 거라고. 이래도 그 말이 나오니 이 멍청한 놈아. 이건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네 돈 다 빼돌리고 너는 저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려고 작정한 거였단 말이다. 저는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야 저 미련한 아들 녀석도 모든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방울적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잿더미가 된 인생을 마주한 채 길고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리숙한 경찰만 믿고 있다가는 정민아 그 여우 같은 것을 영영 놓치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라, 재호야. 우리 나갈 준비해야지. 어딜 가, 엄마? 나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 어디긴 어디야? 네 차부터 확인하러 가야지. 불은 위에서 났으니 지하 주차장은 멀쩡할 것 아니냐? 제 말에 아들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는 왜? 차가 지금 무슨 소용인데? 이 답답한 녀석아. 차에 블랙박스 있잖아. 네가 얼마 전에 새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에 뭐라도 찍혀 있지 않겠냐고. 미나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라도 찍혔을지 누가 아냐.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아들은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뜩 정신이 든 듯 아들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접근할 수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은 다행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재호의 차는 다행히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어야 할 검은색의 작은 기계, 블랙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본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장을 따라 연결된 전선까지 아주 깔끔하게 뜯겨나간 상태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것 봐라. 이것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전문가 솜씨야. 증거가 될 만한 건 귀신같이 알고 미리 다 치워버린 거야. 이게 홧김에 저지른 범죄로 보여. 아주 머리 좋고 치밀한 년이라고.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숨까지 노렸던 겁니다. 엄마, 일단 은행부터 가보자.
미나가 돈을 찾았던 그 지점으로 가서 은행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분명 공범이 있을 거야.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강남에 있다는 그 문제의 은행 VIP 센터로 향했어요. 번쩍이는 회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묻히며 살아온 제가 오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렸다가 창구 직원에게 정민아의 이름을 대며 담당 직원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컴퓨터를 두드려보고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고객님이요? 아, 그분 담당하시던 최진석 팀장님은 지난주에 갑자기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갑자기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라도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대답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너머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그 최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 며느리랑 짜고 내 아들 전 재산을 다 빼돌렸단 말입니다. 당장 그 사람 연락처라도 알려줘요. 제 고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은 모든 출금 절차를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의 인감과 정식 위임장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합법.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합법이라는 거야? 잠시 소란이 일자 안쪽에서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상담실로 데려가더니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과 하시죠.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로 우리를 대했어요.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허탈한 마음으로 은행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아와 그 최 팀장이라는 작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취를 감춘 후였고 거대한 은행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타버린 아들 집에서 유일하게 건져온 작은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나가 평소에 눈이 빠져라 아끼던 보석 상자였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혹시나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 제가 챙겨온 것이었죠. 상자 안에는 다행히 불에 타지 않은 값비싼 목걸이와 귀걸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보석이 아니었어요. 저는 상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상자 바닥을 만져보니 뭔가 살짝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손톱으로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벨벳 천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유심칩이 제거된 구형 휴대폰 서너 개와 두꺼운 비닐에 쌓인 신분증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제 며느리 정민아였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김민영, 박수진, 이지아. 마치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꿔 사는 배우처럼 그 아이는 여러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재호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부름에 아들이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신분증 뭉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이제 알겠니? 너랑 결혼한 정민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던 거야. 이름도 배경도 너를 사랑한다던 그 말까지도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라고. 저는 신분증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믿음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가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거대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도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대포폰과 위조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신분 세탁에 능숙한 전문가의 소행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수십 년 만에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죠. 그 중에는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철수. 젊었을 때 시장 근처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저와 막역하게 지냈던 동생뻘이었는데 나중에 형사가 되어 큰 사건들을 해결했다는 소문만 들었었죠. 지금은 퇴직하고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과거에 잘 나가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걸걸하고 유쾌했어요. 아이고, 순자 누님. 이게 얼마만이야? 아직도 정정하시구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아들 집, 사라진 돈, 길 건너의 미소, 그리고 위조 신분증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누님, 그거 보통 사건이 아니네. 딱 보니까 전문적으로 사기 결혼해서 돈 뜯어내는 조직이 있어. 아마 그 며느리라는 여자는 그 조직의 행동대원일 거고 퇴사했다는 그 은행원 놈도 한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건 경찰에만 맡겨둬서는 안 돼. 걔들은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머리 쓰는 놈들 못 따라잡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사장? 내 아들 인생이 송두리째 뽑혔는데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되지. 우리가 먼저 미끼를 던져야지. 그 여자가 활동했다는 그 온라인 카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무슨 상류층의 품격인가 뭐라던데요. 우리나라 상위 1%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엄청 자랑했었어요. 됐어. 그럼 판은 짜였네. 누님이 직접 그 카페에 잠입하는 거야. 놈들이 멍청한 부자들 등쳐먹는 곳이라면 더 크고 멍청한 부자가 나타났다고 광고를 해야지. 박 사장의 제안은 대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행세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걱정 마요, 누님. 누님은 그냥 얼굴마담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 똑똑한 손녀딸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그의 손녀딸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는데 안경 너머 눈빛이 아주 야무져 보였어요. 그 아이는 제 명의로 상류층의 품격이라는 카페에 가입할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청담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은퇴한 교수 남편의 미망인. 자식들은 다 유명한 외국 대학으로 유학 가서 기러기 엄마 신세인데 남편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설정으로 가는 거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손녀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즉석에서 값비싸 보이는 옷을 빌려 입고 고급 카페를 배경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고 말투도 교양 있는 척 연습했어요. 손녀딸은 제 이름 나순자를 이용해 청담동 나 여사라는 근사한 별명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드디어 카페 가입이 승인되고 저는 손녀딸이 미리 작성해준 글을 투자 정보 나눔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담동에 사는 나 여사라고 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연금 덕에 노후는 편안하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고민이 많네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자산을 잘 굴리고 싶은데 아는 정보가 없어 답답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비공개 투자처가 있다면 소개받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진다면 사례는 두둑하게 하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미끼를 교활한 물고기들이 물어줄까요? 박 사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돈 냄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특히 안전하고 고수익이라는 말에는 환장하지. 분명히 누군가 접근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잉어가 낚싯대를 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오던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페에서 쪽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의 별명은 비공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나 여사님, 올리신 글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마침 제가 관리하는 소수의 특별 고객들을 위한 비공개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연락처와 함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와 재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땡땡은행 VIP 팀장 최진석. 덫에 드디어 첫 번째 쥐가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확인하는 내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던 재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드디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실 한 오라기를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 실의 끝에 무엇이 묶여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풀어낼 시작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 최진석. 내 아들의 전 재산을 며느리라는 그 악마의 손에 쥐어준 장본인이자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쥔 남자였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놈이야.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놈.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꺼보쇼, 누님. 내 말이 맞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는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니까. 월척이 미끼를 아주 덥석 물어버렸구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사장? 당장 만난다고 할까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사기꾼을 상대할 때는 우리도 사기꾼처럼 생각해야지. 너무 쉽게 미끼를 물면 상대방이 의심해. 이 할망구가 생각보다 싱겁네. 하고 얕잡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비싸고 까다로운 사냥감 행세를 해야 해. 박 사장의 지시는 명쾌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말고 놈의 애를 태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마치 어젯밤에 온 쪽지를 이제야 확인한 것처럼 느긋하고 거만한 말투로 답장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의 손녀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제 말투를 흉내내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쪽지를 작성했어요. 어젯밤에 보내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워낙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제안은 흥미롭지만 제가 아무나 만나서 제 귀한 시간을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먼저 알려주셔야 저도 약속을 잡을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답장을 보낸 뒤 우리는 다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튕기다가 놈이 그냥 가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태평했어요. 걱정 마, 누님. 저런 놈들은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튕길수록 더 오기가 생겨.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날 거라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진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고 정중한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오랫동안 시중은행의 특별고객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백억 대의 자산을 관리해 온 최고의 전문가이며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은 시중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극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투자한 고객들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잔뜩 늘어놓았어요. 그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역겨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뻔뻔한 거짓말에 내 아들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을까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됐어. 이제 약속을 잡아도 되겠구만.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그가 제안한 최고급 호텔의 1층 휴게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는 이틀 뒤 오후 2시. 그 이틀 동안 우리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꺼내왔어요. 값비싼 보석처럼 보이는 작은 장식피는 사실 초소형 사진기였고 고급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은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잡아내는 고성능 녹음기였습니다. 누님, 이게 오늘 누님의 무기야. 저놈은 누님이 그냥 돈 많은 늙은이인 줄 알겠지만 우리는 저놈의 모든 말과 행동을 남김없이 기록해야 해. 특히 정민아,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중요해. 어떻게든 저놈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나오게 유도해야 한다고. 저는 박 사장의 손녀딸과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에 미리 가보기도 했습니다. 앉을 자리와 주변 환경을 미리 익혀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도주로까지 확인했어요. 70평생 이런 일을 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게 애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박 사장의 손녀딸이 골라준 가장 값비싸 보이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작은 손가방까지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청담동 나 여사였습니다. 재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위험하면 그냥 바로 나와야 해.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엄마까지 다치면 난 정말. 걱정 마라, 아들아. 이 애미가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는데 저런 번지르르한 사기꾼 놈 하나 구워 삶지 못하겠니? 너는 박 사장이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나 해. 저는 애써 아들을 안심시키고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휴게실에 들어서자 잔잔한 피아노 연주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저자가 최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뱀처럼 교활하지만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 여사님 되십니까? 제가 최진석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저는 일부러 거만하게 턱짓을 하며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최진석은 제 앞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보며 제 재산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나 여사님처럼 현명한 투자자를 만나 뵙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듣기 좋은 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얘기해봐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젊은 사람한테 내 귀한 시간을 내줘야 하는지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고. 제 쌀쌀맞은 태도에도 최진석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책자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어요. 책자에는 제가 평생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경제 용어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 외부에는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소수의 특별 고객님들께는 최소 연 30%의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30%? 그거 사기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사님처럼 안목이 높으신 분들만 모시는 거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미 이 사업에 투자하신 저명한 사회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그가 보여준 명단에는 제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겠지만 돈 많은 늙은이를 홀리기에는 충분히 그럴싸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대인 게 있어서 말이야. 사람을 쉽게 믿기가 좀 힘드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얼마 전에 내 아들놈이 아주 혹독한 일을 겪었거든. 정민아라고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그 애도 당신처럼 아주 똑 부러지게 말은 잘하던데. 정민아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진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포커페이스를 되찾고 천연덕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아님이라면 혹시 제 고객이셨던 분 말씀이십니까? 성함이 워낙 흔해서요. 그래, 바로 그 정민아. 당신 고객이었다니 잘 됐네. 그 애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었대? 나도 좀 알려줘봐요. 그 애도 당신이 말한 그 제주도 사업에 투자한 거야? 제 질문에 최진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둥 몇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런 중요한 투자를 결정하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성공 사례 하나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맡기겠어? 라고 압박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사님께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아 고객님은 제 고객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에 과감하게 투자하셨고 그 결과 단기간에 엄청난 자산을 형성하셨습니다. 이번에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것도 제가 전부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남프랑스의 어느 멋진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고 계시겠지요. 최진석은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정민아가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한 투자자였는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저는 제 옷에 달린 작은 사진기와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들은 남프랑스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니. 그래, 대단한 여자네. 나도 그 애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여사님. 저 최진석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아요. 오늘 얘기 잘 들었어. 투자 문제는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물론입니다, 여사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최진석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냥꾼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호텔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고 말고. 아주 똑똑히 다 녹음해왔다. 우리는 곧장 박 사장의 사무실로 가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진석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재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미심쩍게 바라보던 형사들도 최진석의 목소리로 그의 범죄 행각이 흘러나오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최진석이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나타난 카페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제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경찰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비겁한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을 통해 그가 자백한 내용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거대했습니다. 정민아, 아니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의 품격 같은 온라인 카페에 잠입해 먹잇감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지만 세상 물정의 어두운 순진한 남자들이 그들의 목표였죠. 내 아들 재호는 그들에게 완벽한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최진석의 역할은 자금 세탁과 신분 위조였습니다. 그는 은행의 특별 고객 관리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 수익을 안전하게 빼돌렸고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서류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민아는 그 조직 내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에이스로 불리는 여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방화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정민아는 재호와 다투기 훨씬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호 몰래 다른 카페 회원 몇 명에게도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재호의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을 지른 것은 단순히 재호의 돈을 빼돌린 증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사건들의 증거까지 모두 한꺼번에 태워버리고 만약 재호가 그 안에서 죽게 된다면 모든 죄를 재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끔찍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재호가 죽지 않더라도 방화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되면 자신을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거죠.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어요.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으려 했다는 진실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민아의 부모, 제게는 사돈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오듯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딸이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다면서요?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듭니까? 사돈 안사돈이 동시에 저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교육이요? 당신들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예요? 알고 마다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여요? 그리고 집이 좀 탔다고 사람을 이렇게 파렴치한으로 몰면 씁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잠시의 실수로 치부하는 저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인간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석함 밑에 숨겨져 있던 위조 신분증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 신분증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들 딸이 누군데요? 김민영이에요? 박수진이에요? 아니면 이지아예요? 당신들 딸 이름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나도 좀 압시다. 바닥에 흩뿌려진 여러 개의 신분증을 본 사돈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당황과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보니 그들 역시 딸의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돈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게 다 뭐냐? 뭐긴 뭐예요. 당신들 딸이 내 아들 같은 순진한 남자들 등쳐먹을 때 쓰던 가짜 신분들이지.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번쩍이는 옷, 차고 있는 그 시계, 전부 다 내 아들 피눈물로 산 거란 말이다. 그런데도 스트레스, 실수, 그런 말이 나와.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사돈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당신들도 공범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당신들도 딸년이랑 똑같은 곳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아의 사기 행각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회면 기사였지만 피해 액수가 워낙 크고 수법이 대담해서 금세 큰 화제가 되었어요. 뉴스가 나가자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노인부터 결혼 자금을 사기당한 젊은 부부까지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저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저와 제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중 가장 형편이 딱해 보였던 젊은 부부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가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이제 저희 결혼도 미래도 다 끝났어요. 저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 절대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그 악마 같은 것을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제 말에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정민아를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찰은 최진석이 알려준 정민아의 은신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한 그 여자는 최진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한 발 앞서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정민아를 수배했지만 그녀는 위조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변장술에도 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버젓이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 사장,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직접 찾아야지. 누님,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얼굴을 바꾸고 있을지도 몰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박 사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정민아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투, 행동, 습관, 모든 것을 떠올리며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어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지독한 허영심이었습니다. 정민아는 늘 최고급 명품만,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고 해도 그런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박 사장의 손녀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혹시 그 상류층의 품격이라는 카페 말고 미나가 쓰던 다른 인터넷 공간은 없을까?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사진 올리는 그런 곳 말이야. 제 말을 들은 손녀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SNS.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잠깐만요, 할머니. 손녀딸은 다시 전문가적인 솜씨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의 이름과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이름들, 그리고 연관된 정보들을 조합해 인터넷 세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SNS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주인은 가명을 쓰고 있었지만 올라온 몇 개의 사진 속 배경이 정민아가 살던 아파트와 똑같았어요. 찾았어요, 할머니. 이거예요. 이 계정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계정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저는 애가 타서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었어요. 오랜만에 여유.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는 쇼핑만 한 게 없지. 사진 속에는 얼마 전에 출시되었다는 신상 명품 가방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민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의 모양이나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 색깔이 제 기억 속 며느리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저런 값비싼 가방을 사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이 멍청한 것. 제 버릇게 못 준다더니. 저는 사진을 확대해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온통 하얀색 벽뿐이라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았어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제 눈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의 반짝이는 금속 장식에 비친 아주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얘야, 이 부분 좀 더 크게 확대해 줄 수 있겠니? 손녀딸이 사진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자 마침내 그 형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소나무 몇 그루와 그 너머로 보이는 강줄기.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정민아가 재호와 함께 주말 여행을 다녀와서 자랑을 늘어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비싸고 비밀스러운 휴양시설인데 아무나 예약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그때 제가 무심코 봤던 창밖 풍경과 지금 가방 장식에 비친 풍경이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찾았다.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재호와 박 사장이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알아.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이야. 예전에 미나가 한번 갔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어.
그때 봤던 풍경이랑 똑같아. 누님, 확실해? 확실해. 내 기억력이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는 곧장 그 펜션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박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가 먼저 가야 해.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내가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끝장을 내야겠어. 엄마, 위험해.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내 싸움이야. 박 사장은 우리가 출발하고 나서 3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해줘요.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경찰이 뒤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게 하는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제호와 박 사장도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둠을 뚫고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이 지독한 싸움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저와 제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독한 어둠을 뚫고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빌라촌을 벗어나 불빛이 드문 강변북로에 접어들자 차 안은 바깥의 어둠만큼이나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아들의 얼굴을 주기적으로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 빛의 명멸 속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턱선을 보았습니다. 저 무뚝뚝하지만 강인한 표정은 분명 젊은 시절의 저를 빼닮은 것이었지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 녀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약에 취해 제 어미를 닮은 강인함과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저미도록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제호야. 아무런 대답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던 아들이 제 부름에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무섭지 않으냐? 어미의 나지막한 물음이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피식하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조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결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엄마. 또다시 그 여자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운 마음보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했는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커서 그런지 견딜만은 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난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지난날의 자신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미나가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고 그 여자가 보여주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었지. 그래서 미나는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 엄마는 그런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해주는 모든 충고는 내 행복을 시기하는 낡은 세대의 잔소리로만 들렸지. 내가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미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오히려 소리 지르고 화냈잖아.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죄송해. 아들의 뒤늦은 사과에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다독였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애미는 그걸로 족하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놈은 하수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놈이 진짜 배기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이라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저 악마 같은 것을 네 손으로 직접 심판하러 가는 길이잖니.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마지막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더 들어가자 숲속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거대한 철문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휴양시설이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어떡하지? 저 문을 어떻게 들어가? 예약자 명단에 없으면 절대 안 열어줄 텐데. 경비원한테 연락해서 문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재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방법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재호에게 차를 돌려 조금 떨어진 숲길의 빈터에 다른 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깊숙이 세우게 한 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우리 입구에 도착했어.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해줘요. 위치는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신고할 때는 절대 흥분하면 안 돼. 그냥 이 근처 별장에서 젊은 남녀가 시끄럽게 음악 틀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해줘. 아직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건 아니니까 경찰이 요란하게 들이닥쳤다가 저 여우 같은 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도망가면 모든 게 허사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재호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걷는 길은 나뭇가지와 돌부리 때문에 험하고 위태로웠지만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철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담벼락은 그리 높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저는 재호의 등을 밟고 70평생 처음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담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거대한 정원과 함께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상류층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선적인 공간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피눈물로 이런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단 말이지. 저는 분노를 삼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문제는 이 넓은 곳에서 정민아가 어느 건물에 묵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무작정 돌아다니다가는 순찰하는 경비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때 재호가 관리동으로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엄마는 여기 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할게. 너 혼자 어떻게 알아봐? 위험하게. 경비한테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나 이제 예전의 한재호가 아니야.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민아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며 찍은 결혼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재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멀어져 태연한 걸음으로 환하게 불이 켜진 관리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재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관리동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게 다가온 아들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곳에는 달빛 머무는 곳이라는 별장 이름과 함께 비상용으로 쓰이는 카드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관리 직원한테 가서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아내를 놀라게 해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어. 내가 잠깐 케이크 사러 나갔다 오는 사이에 깜빡하고 카드키를 안에 두고 나왔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지. 그 직원은 내 휴대폰 속 결혼 사진을 보고는 나 같은 사랑꾼 남편을 둔 아내가 부럽다며 의심도 없이 비상키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미나가 나한테 가르쳐준 유일하게 쓸모있는 기술이 있다면 바로 이런 연기력이겠지.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 순에 빠진 녀석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할 줄 알게 된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한 명의 악마가 제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있는 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저 문 너머에 그 악마가 있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나지막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별장 옆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정민아는 몸에 착 달라붙는 비싼 실내복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또 다른 공범이거나 새로운 사냥감이겠지요.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걱정 마. 한국은 곧 뜰 거니까. 멍청한 전 남편이 남겨준 돈이 좀 많아서 당분간은 발리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당신만 준비되면 바로 합류해. 그 말을 듣는 재호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꽉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비싼 안주와 함께 여러 나라의 화폐 다발, 그리고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여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축배를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재호가 알아낸 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독한 향수 냄새와 달콤하면서도 역한 와인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돈으로 가는 여행은 즐거울까?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정민아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려 바닥에 하얀 양탄자의 붉은 얼룩이 피처럼 번졌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였어요. 우리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 여긴 어떻게 이 시간에? 하지만 그녀의 당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오히려 우리가 자기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늙은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스토킹이야?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그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에 재호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팔로 막아 세웠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분노는 힘이 세지만 지혜를 이기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재호야, 진정해. 저런 것한테는 말이 안 통한다. 저는 태연하게 빈 소파에 가 앉아 다리를 꼬고 정민아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그녀가 당황한 듯 했어요. 네 공범 최진석은 지금쯤 차가운 유치장에서 콩밥 먹으면서 자기가 아는 걸 전부 다 불고 있어. 네 가짜 신분증도, 네가 저지른 다른 사기 행각도,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계획까지 전부 다. 제 말에 정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진석 씨가 그럴 리가 없어.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짓거려. 거짓말 같아? 그럼 이건 어떠니? 네가 여기서 김민영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너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네가 만든 지옥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민아의 완벽했던 가면이 완전히 깨져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여유가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공포와 증오만이 남았어요. 그녀는 독사처럼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 같은 늙은이랑 네 아들 같은 멍청한 놈은 당해도 싸.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이 돈만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라고. 속은 놈이 바보지 속인 사람이 무슨 죄야. 닥쳐라. 어디서 감히 네 더러운 인생을 세상 탓으로 돌려. 재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정민아는 그런 재호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별장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어요. 잘못?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분수도 모르고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거야. 네가 벌어오는 그 셔빠진 월급으로는 내 품위 유지를 할 수가 없었다고. 알아? 너랑 사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어. 네 옆에서 사랑하는 척 웃어주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너는 평생 모를 거야. 그 순간 정민아는 테이블 위에 있던 여권과 돈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현관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앞을 막아서자 그녀는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었어요. 비켜, 이 늙은 할망구야. 너만 없었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재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민아, 꼼짝 마. 너를 방화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 사장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신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어요. 경찰들을 본 정민아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어 경찰에게 휘두르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 두 사람에게 제압당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까지 저와 재호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희는 평생 불행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저는 그 악에 바친 저주를 들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지옥에 가서 네 죄값 천천히 다 갚아라. 정민아가 체포된 후 세상은 온통 그 여자와 그 배후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희대의 결혼 사기 조직 검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끔찍하고 대담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재호와 함께 경찰서와 검찰청을 수없이 오가며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었고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그 과정은 무척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아들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몇 달 뒤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정민아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원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 대신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싸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것이 재호의 강압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재호를 의처증 환자로 저를 아들에게 집착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판사님과 배심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불타는 집, 길 건너의 미소, 사라진 돈, 그리고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공포까지. 제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재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날카롭고 교묘한 질문에 몇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민아를 만났던 첫날부터 그녀가 체포되던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아들의 고백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싸웠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자금을 사기당했던 젊은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증언했고 평생 모은 셔빠진 돈을 잃은 노인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민아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겹다는 듯한 표정으로 하품을 할 뿐이었어요.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준비해온 판결문을 긴 시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정민아와 그 일당이 저지른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판사는 정민아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악랄한지를 길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정민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였으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민아에게 현주건 조물 방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정민아는 이성을 잃고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건 아니야. 그녀의 발악과도 같은 절규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정민아의 부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들의 오만하던 얼굴이 이제는 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악의 뿌리는 그렇게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가장 마음이 쓰였던 젊은 부부 피해자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떼어 작은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새로 출발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그들은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나쁜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내 마음이야.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요. 젊은 부부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앙금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모자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았던 아들의 아파트는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간에 저와 재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채워졌던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 재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들이 혹시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들은 몇 달간의 휴식과 고민 끝에 작은 시민단체에 들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회사 상사나 거래처에 대한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만났던 피해자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던 이야기, 법률 문제로 막막해하던 젊은 부부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었던 이야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로 지은 아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1년 전 그날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장 통닭 2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시장 닭집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다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재호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아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 배고프지? 거의 다 됐어. 어서 앉아. 저는 식탁에 통닭을 내려놓고 아들이 차려준 저녁상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음식에서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통닭을 한 점 크게 뜯어 아들 앞접시에 놓아주자 아들이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 그때 엄마 말 안 믿어주고 미나 편들었던 거. 그리고 엄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싸우게 만들었던 것도. 내가 너무 어리석고 못났었어. 됐다. 지난 일은 다 잊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너는 아주 잘 해냈어.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흙을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축해주고 있잖니. 이 애미는 그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만 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따뜻한 집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잔에 맥주를 가득 따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건배하자.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다 잊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만 생각하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아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생 많았다, 우리 둘 다. 짠 하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지난 1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근데 엄마. 왜? 이제야 진짜 통딱 맛이 나네. 아들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 허영과 탐욕이 섞이지 않은 사랑과 진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만이 담긴 진짜 행복의 맛. 저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